다음 주제는요.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동현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네, 요즘 낮의 날씨도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다들 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봄이 되면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봄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서 저도 바빠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왜 봄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요. 맞아. 화면에 실제 통계를 봐도 알레르기 비염은 1년 중 환절기인 4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봄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월부터 5월까지 병원을 찾은 비염 환자가 약 362만 명에 달하는데요. 19세 이상 성인의 비염 진단율도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서 이제는 성인 4, 5명 중 1명은 비염을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으치! 어머. 왜 그래요? 아니 저도 봄만 되면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요정이 무슨 재채기를 그렇게 크게 해요. 요정이 재채기도 다 하네. 너무 컸죠. 근데 왜 봄만 되면 이렇게 네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생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봄에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꽃가루 때문입니다. 아 꽃가루.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나무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기인데요. 봄철에 주차해놓은 차 위에 노랗게 쌓이는 가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바로 나무 꽃가루입니다. 이 꽃가루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몸이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코 안에서 경보 물질을 내보내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히스타민이 나오면 코 점막이 붓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해서 꽃가루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봄철에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니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밖에서 재채기 하는 거는 뭐 꽃가루 때문에 그런 거라지만은 집에 있을 때도 재채기 자주 나거든요. 맞아요. 이거 먼지 때문인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밖에서보다 오히려 집에서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진먼지 진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과 떨어져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침대, 이불, 소파, 카펫 같은 이 천으로 된 곳에 주로 붙어 살고요. 크기가 아주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먼지 진드기 자체보다는 이불이나 침대 등에 쌓여 있는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과 사체가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오래된 이불 막 털 때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나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게 바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심한 분들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은데요. 밤새 진드기와 같이 잤기 때문이죠. 어떡해요 충격이에요. 매일매일 지금 진먼지 진드기랑 동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혼자 자는 게 맞습니다. 아니었어.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도 받는데요.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은 약 50%. 그리고 부모 모두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면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콧물 나고 이 재채기하는 증상이랑 알레르기 비염이랑 약간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조금 이제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감기는 보통 열이나 몸살 그리고 또 목이 아픈 증상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전신 증상이 없고 재채기를 갑자기 연속으로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콧물인데요. 감기는 보통 처음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며칠 후엔 좀 끈적끈적하고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염은
맑고 투명한 콧물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코안이 간질간질해서 자꾸 만지거나 막 문지르게 되는데요. 심해지면 눈 안쪽까지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기는 일주일 이내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감기는 추운 겨울에 아마 더 자주 걸리겠지만 맞아. 비염은 원인이 되는 물질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 지금 알려드린 특징을 잘 비교해서 내가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감기처럼 그냥 맨날 오는 연례 행사야 하고 맞아요. 내비두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알레르기 비염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가 막히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수면입니다. 밤에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자다가 자주 깨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데요. 이것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게 되겠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중 이유 없이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비염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 개콘 회의할 때마다 막 피곤하고 막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저예요.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봄철이라서 더 그럴 수 있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진짜?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충농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코안은 얼굴뼈 속의 공간, 부비동이라고 불리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염이 오래 지속되면 코 점막이 계속 부어 있어 부비동과의 연결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부비동의 콧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면서 세균 감염이 되면 고인 콧물이 농으로 변해 충농증, 즉 부비동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앞에는 하나로 연결된 숨길이기 때문에 코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아래쪽 기관지까지 영향을 줘서 천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약 20 내지 40%는 천식을 동반하고 천식 환자의 75% 이상 알레르기 비염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염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셨거나 밤에 기침이 잦고 운동할 때 숨이 차면서 쌕쌕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천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한 코 질환이 아니고 폐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천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염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을 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환자분의 증상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재채기, 맑은 콧물, 코 가려움증, 코막힘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특정 환경이나 계절에 반복된다면 검사 없이도 알레르기 비염을 어느 정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시경으로 코안을 직접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정상인 사람의 코안은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점막이 부은 곳이 없는 건강한 모습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 점막이 창백하고 부어 있으며 맑은 물 같은 콧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코안을 확인한 후에는 확진을 위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는데요. 즉 어떤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인데요. 화면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이나 등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살짝 묻힌 후에 바늘로 자극을 주어 15분 후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반응을 보는 검사인데요. 사진에서처럼 특정 물질에 대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 그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 자세히 보면은 빨갛고 막 부어오르고 그런 게 있네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등에 예. 이제 빨갛게 부어오른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혈액 검사인데요. 피를 뽑아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혈액 속의 항체 반응 정도를 확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피부 반응 검사가 어려운 분들, 즉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인 걸 확인하고 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생활 관리인데요. 우리가 해피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천으로 된 소파나 카펫, 커튼 등의 사용을 피하고 침구는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해 햇볕에 말리고 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진드기가 잘 번식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30 내지 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증가하고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하는 방법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얼굴, 코를 세척해야 합니다. 아니 손 얼굴은 아는데 네. 코 세척 해본 적 있어요? 코 세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코 세척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네. 하겠습니다. 코 안을 식염수로 세척해서 꽃가루나 먼지 같은 알레르기 물질을 씻어내고 손상된 점막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코 세척 전용 용기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수기 물을 정량을 붓고요. 코 세척용 가루를 녹이면 생리식염수가 되는데요. 실제로 코 세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한쪽 코가 아래로 향하도록 약간 옆으로 기울입니다. 위쪽 코에다가 이 세척 용기에 분사구를 코 안에 넣고 식염수를 천천히 흘려보내 물이 반대쪽 코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콧물이 나오네요. 네. 이때 입은 살짝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면 목으로 넘어가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을 마친 후에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코를 아주 부드럽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보통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정도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를 할 때는 평소에 생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활 관리해도 잘 안 되면은 그때 좀 약물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약물 치료는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보통 알레르기 반응을 가라앉히는 먹는 항히스타민제 약물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이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감기약 먹고 너무 졸렸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감기약 성분 중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가 바로 이 졸림의 원인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항히스타민제는 졸림을 유발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졸리지 않는 항히스타민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째는 가장 중요한 치료인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인데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제입니다. 직접 비강 점막에 작용해서 부기와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인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항히스타민제가 비염 증상 중에 코 막히면 효과가 덜한데 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코 막히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용 전 가볍게 코를 풀어주시고요. 많은 분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뿌리거나 아니면 코 가운데 비중격을 향해서 분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약이 목으로 넘어가고 코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요. 스프레이를 코 안에 넣고 코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 광대뼈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살짝 숨을 들이마시면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루에 1~2번 정도 한쪽 코에 이렇게 2번씩 칙칙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게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이거 좀 많이 쓰면 좀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약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입니다. 하지만 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코점막에만 작용하는 국소형 방식이라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가 목으로 넘어가서 삼켜도 99% 이상 간에서 분해되어 사라지고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소아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근데 저는 병원을 안 가고 약국에서 코 막힐 때 그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막 뿌렸는데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오래 뿌리시면 안 되는 어머. 약제인데요. 이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 코 스프레이는 대부분 혈관 숙취제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듯한 효과는 있지만 되도록 일주일 이내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코점막의 혈관을 순간적으로 좁혀서 붓기가 줄어들어 코를 뚫리게 하는 것인데요. 계속 쓰면 오히려 혈관이 더 붓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약 없이는 숨쉬기 힘들게 되어 결국 코점막이 손상돼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코 스프레이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교수님 그거 외에 또 치료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면역 치료인데요.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체질을 바꾸는 치료입니다. 유일하게 알레르기 비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을 아주 소량씩 몸에 투입해서 우리 몸이 그 물질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주사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투여하는 주사 면역요법과 혀 밑에 알약을 녹여 먹어서 치료하는 설화 면역요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최소 3년 이상 꾸준하게 치료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되게. 이런 면역요법을 통해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기보다는 치료 전보다 70% 정도 증상과 약물 복용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수술이라고 하면 코 안에 있는 콧살, 화면에 보이시죠? 전문 용어로는 합의각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부어 있으면 코막힘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합의각계의 부피를 줄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수술은 알레르기 비염 자체를 완치시키는 수술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같은 증상은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조절이 되지만 코막힘은 약으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숨쉬는 길을 넓혀주기 위해 코막힘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강의 두 번째로 들어봤는데요.